이제 다음은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전 어렸을 때 성격이 남하고 비교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도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 살면서 친구들을 맨날 데려왔어요. 마치 우리 집이 너무나 좋은 집인 것처럼 14평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집이었는데 맨날 우리 집에는 막 친구들이 대여섯 명씩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개념이 없었죠. 부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저 집은 좋은 차가 있는데 우리 집은 없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생 돈을 가지고 어떠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돈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생기면서였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그 아이들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예. 많이 계시네요. 아직까지 안 계신 분들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앞으로 가속화되고 지금 변곡점이라고 믿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게 되면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혁신을 바라보면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을 때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이 있어 왔어요. 특히 이제 인터넷 혁명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기는 일자리보다는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테크놀로지가 양쪽에 걸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화이트 컬러, 또 하나는 로보틱으로 대표되는 블루 컬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적 노동을 하건 아니면 육체적 노동을 하건 두 쪽에 다 일자리를 뺏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정부에서 완전히 소셜리즘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한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쪽에 좀 몰려 있긴 한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무련득 생각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아직 10살도 안 됐는데 저는 결혼을 17년 전에 했는데 아이는 굉장히 늦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큰애는 3학년, 작은애는 1학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20년 정도 있어야 직업을 구할 텐데 그때 가면 자율주행도 나올 거고 그때 가면 인공지능도 정말 많이 발전할 거고 그때 가면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3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3대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3대를 책임져야 될 것 같다. 저희 부모님 참 건강하시거든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도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아마도 한 20년 후에도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실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20년 후에도 일을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믿을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막 쓰면 안 되겠구나. 뭔가를 해야겠구나. 미래를 준비하지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돈이냐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중요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 때는요. 공부를 잘하는 게 최고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맨날 얘기하죠. 공부해라. 그런데 사실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는 몇십 년 안 됐습니다. 한 200년 전, 300년 전에는요. 힘센 게 최고였죠. 사냥을 해야 되니까. 뭘 따야 되니까. 도망 다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육체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남자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제 세대 때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돼요. 아니 그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도수를 다 외우고 있으면 서울대에 갑니다. 왜? 무슨 상관인데요? 어쨌든 우리 세대 때는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아직 모바일폰이 인공지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불편해요. 내 몸의 일부가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한 5초에서 10초가 걸려요. 빨리 하시는 분들은 3초에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거를 열어야 되고 뭐 찍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런 시간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모바일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0%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나머지 30%와 우리의 지적 능력을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는 누가 뭐를 물어보거나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10초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머지 30%의 인구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폰을 보급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랑 역량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죠. 그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러한 거를 앞으로 20년 후, 뭐 10년 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그때 가면 이 모바일폰이 작아지겠죠, 계속. 처음에는 뭐 시계가 됐다가 안경이 됐다가 칩이 점점점 작아지면 결국 일로 들어가겠죠. 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봤겠죠. 이제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10년 안에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칩이 얼마가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 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90%일지, 50%일지, 10%일지. 그거는 칩 만드는 사람들 마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칩을 살 수 없다면 그러면 그들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모바일폰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머릿속에 칩이 들어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10년 후에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구글 칩을 사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오늘 하는 얘기는 다 제 얘기입니다. 돈을 못 버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뭐 레비뉴 매니저가 되고 판촉 부장이 되고 이럴 때는 그런 대로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요. 또 제 와이프도 호텔리어 출신이거든요. 같은 호텔 학교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나중에 부서장까지 되고 해서 결국 둘이 버는 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입은 좋았는데 문제는 은행 잔고를 보면 남아있는 돈이 없더라고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제가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가계부? 아무도 안 쓰세요? 가계부는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명세서가 오니까 그걸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가계부는 보통 우리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수입, 그 다음에 지출, 남은 돈,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기업들은 전문 용어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손익계산서라고 부르나요? 네, P&L.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P&L,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발란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란시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누구도 개인들은 발란시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발란시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xpense라고 부르고요. 비용이죠. 또 하나는 investment입니다. 이거는 투자라고 부르는데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들, 개인들은요. 대부분의 돈을 다 expense에 사용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대표적인 expense 하나가 있습니다.
차가 왜 익스펜스냐면요. 차를 자산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재산이 뭐가 있어? 자산이 뭐가 있어?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 차는요. 자산이 아니고 라이어빌리티입니다. 부채입니다. 부채와 자산의 차이는 뭐냐면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재산이 늘어납니다. 라이어빌리티는요.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재산이 줄어들죠. 은행에 대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자를 내면서 내 돈이 줄어들잖아요. 차가 똑같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게 되면 매달 100만 원씩 더 쓰게 돼요. 차가 없었으면 100만 원을 안 쓸 수 있었는데 차가 있어서 100만 원이 더 나가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찌그러지면 펴야 되고 뭐 공기도 넣어야 되고 뭐 세차도 해야 되고 쓸데없는데 돈이 막 나가거든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 일. 한국은 조금 예외적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집을 사는 것도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가지고 3배가 올랐어요. 가격이. 근데 3배 올라도 소용이 없어요. 은행에 모기지를 얻어서 사잖아요. 근데 은행 이자를 다 합쳐보면 3배 이상 냈어요. 돈을 번 거는 내가 아니고 은행이에요.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자산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이렇게 돈을 쓸 때요. 내가 이 돈을 사용을 해서 내가 돈을 쓴 물건이나 아니면 사물로 인해서 추가적인 돈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돈이 나갈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 머신을 하나 사게 되면 그 커피 머신에 늘 캡슐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을 쓴 것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구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쪽에 돈을 쓰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랑 제 와이프는요. 이렇게 돈을 추가적으로 쓰게 되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인베스트먼트를 살펴볼까요, 그러면? 그럼 돈을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 먹는 대신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1년에 20%씩 올라가거든요. 가지고 있기만 했는데. 따라서 같이 돈을 쓴 건데 하나는 커피를 마시고 끝났고요. 또 하나는 이 커피를 만드는 기업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인베스트먼트거든요. 같은 원리를 오늘 그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으시면 같은 원리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자꾸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평하지 못한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모님은 힘이 없어. 나는 돈을 많이 물려받지 못했어.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 나는 한국에 태어났어. 헬조선. 나의 그 영향력 밖에 있는 것에 자꾸만 집중을 하면요. 성공을 못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죠? 시간이죠. 시간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엉뚱한 데 쓰면 그 사용한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잖아요. 비용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을 엉뚱한 데 쓰면 시간을 오히려 더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정체하거나 하락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독서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계속해서 그 사용한 시간 때문에 나의 자산이 늘어나게 돼요.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성공했네? 라고 할 날이 오거든요. 저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33억을 만들어서 은퇴하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쓰고 나고 보니까 좀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목표는 원래 좀 높게 잡는 거잖아요. 저희 스타일이 원래 좀 목표를 높게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놓은 거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은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5억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5억 정도가 있으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10%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려서 10% 그러면 굉장히 좀 초라한 걸로 느끼시는데 엄청난 겁니다. 은행 이자는 2%도 안 돼요. 10%의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5년을 주식에 넣어놓으면 매년 5천만 원씩 뺐어도 돈이 줄지 않아요. 엄청난 거죠. 돈이 안 줄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굳이 한국에 안 살아도 된다. 그러면 제가 가본 지역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가면요. 한국의 물가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와이프한테 승낙을 받아놨어요, 이미. 우리 나중에 애들 크면 말레이시아 가자. 난 추운 거 너무 싫다. 저 영국 싫어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영국을. 음기가 막 너무 막 팽창을 하고 저는 막 우울해져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가긴 하는데 대신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우리는 말레이시아 가자라고 이제 약속을 해놨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미국 주식이 5억이 됐건 10억이 됐건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오던 500만 원이 나오던 그 돈 가지고 굉장히 좀 편하게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꼭 한국에 있으실 필요가 없으면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은 한국이나 다른 데 놨고요. 미국에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으로 저렴한 데 가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쉬운 일이 아닐까. 좀 쉽게 은퇴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존 두 번째 책을 벌써 읽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곳에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겠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자본주의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도 살아봤고 캐나다에도 살아봤고 영국에도 살아봤는데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국은요. 다 공짜예요. 병원에 가도 돈을 안 내요. 그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세금이 많아서.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혁신이 불가능하죠. 혁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넘쳐나고 이 돈을 이용해서 새로운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유럽 쪽에는 투자할 주식이 없습니다. 다 가치주의예요. 근데 미국은 반대죠. 잘 나가는 놈만 잘 나가게 놔두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게 미국이거든요. 전 미국 처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나. 너무너무 못 삽니다.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기업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이 다 뭐에 집중을 하냐면 생산성에 집중을 하거든요. 우리가 줌을 이용하는 이유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용 줄이려고. 출장 안 가도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의 창출입니다.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것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생산성이 급증돼요.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산성이 증대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낙오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소수의 기업들이 많은 부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있겠죠. 다른 나라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4차 산업혁명이죠. 지금까지 인류는 3번의 산업혁명을 거쳐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었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부가 창출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정보 혁명이 일어났죠. 누구나 다 비슷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도래를 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러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투자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나고 나서. 옛날에 산업혁명이 있었더라.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다 알아요. 뭐 무슨 일이 있을지. 자율주행도 알고, 인공지능도 알고, 클라우드도 알고, 뭐 원격 진료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요. 블록체인도 알고, 메타버스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자율주행 사용해 보신 분 있어요? 자율주행? 메타버스 해보신 분 있어요? 이게 키거든요. 우리는 한 5년 동안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 얘기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는데 누가 돈을 벌어요? 우리가 돈 낸 적이 없는데. 자율주행 그렇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없어요. 메타버스 그러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려면 아직 조금 더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해도 조금 있다가 시작할 거니까. 시작하고 나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히 좀 친절하게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어요. 미국 회사 있잖아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그냥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겁먹고 안 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 명확한데. 그런데 혹시나 이런 기업들 규제를 많이 할까 조금 불안하잖아요. 혹시 미국 정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중국처럼 방해하진 않을까.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조그마한 회사들도 좀 투자를 해놓자는 거죠. 메타버스가 좋아 보이면 페이스북에 투자를 하되 그래도 모르니까 페이스북 망할지도 모르니까 로블록스에도 좀 하고 유니티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결국은 그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잘 나가는 회사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굳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스타트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미 강자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의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투자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부의 창조가 아니라, 부의 창출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번 자극에서 상태로 돌아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으로 10억 벌었으면 뭐예요? 한 달, 두 달 있은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돈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창출이라는 종착역에 가능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만 대박 나고 싶잖아요. 10배. 뭐 제가 그 코너를 운영하긴 했지만 유튜브 채널을 성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 인생의 초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죠. 정말 엄청난 자극이 생겼을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행복감이 밀려왔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요. 일어나서 이럴까요? 10년 후에도? 나는 의사야! 택도 없죠.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30대 초반에, 20대 말부터
이미 이룰 걸 다 이뤄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재미로 살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부러워 말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투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을 벌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10억이 20억이 안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빨리 부를 창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하루하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즐겨야 할 투자의 근본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러분들 재미있으시죠? 저는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나? 너무나 역동적이잖아요. 이게 막 수익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뉴스 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뭐 실적 발표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정말 이렇게 푹 빠져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락에 빠져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복권 사는 데 가가지고 복권 사서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 느낌이거든요. 딱. 복권 한 장 주세요. 그러지 말고 주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은 기업의 오너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주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재미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기 어닝 보고서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3개월에 안 가나? 너무나 재밌거든요. 이번에 아마존 보세요.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실적이.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마치 내 자식이 시험을 망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매일매일 뉴스가 올라오잖아요. 그 뉴스 하나하나 얼마나 재밌어요. 스퀘어가 합병을 했다더라. 페이팔이 이번에 인수를 하려다가 말짱 도루묵 돼서 주가가 10% 떨어지고. 이렇게 재밌는 여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루하루 즐기다 보면 결국 수익률도 올라가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성적인 아이였죠.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웃음도 굉장히 많고요. 많이 웃고 두려움도 많았고 대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군대학교 1학년 때부터 김창완이 부르는 청춘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었어요. 내 청춘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부총지배인이 된 다음부터였습니다. 한 기업의 리더가 되면서 외로움이라는 게 싹 가서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가족이 새로 생겼었거든요. 나를 믿고 따르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었습니다. 총지배인 된 다음에는 호텔에 아예 살아요. 보통 총지배인들은 호텔에 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직원들을 다 엉클이라고 부르고 안티라고 부릅니다. 이모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커다란 패밀리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온 게 미주은 패밀리입니다. 저는 원래 직원들도 가족처럼 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그 가족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토로를 했는데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10년 넘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외롭구나. 월요일 날 아침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요, 최근 몇 주 동안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런 멋진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금 부엉이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이번에 저는 기획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상만 찍고요. 뭐 편집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송 섭외 같은 것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실 기획사가 생겼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보니까 20만 명이라는 게 참 다가오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론 굉장히 좀 따뜻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시긴 합니다. 미준 채널처럼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는 채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래도 한 번도 이렇게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했거든요.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로 이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신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토요일날, 황금 같은 토요일날, 그것도 황금 시간 6시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걸 보면서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